이렇게 앉으면 됐네. 여기는 녹화가 되고 있겠지. 저번에는 한참 했는데, 화면은 잘 찍혀야지 녹화가 안 됐어. 참.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넘어지면은. 아니, 저 돌 보니까 돌이 그 무거운 걸 하나 갖다 놓을까요? 저기 하나 더 갖고 와야 되겠다.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심할 것 같아요. 그 돌을 이제 늘 여기다가 이제 놔두면은 오케이. 아, 이제 안심이 되네. 이제 안 넘어져. 아이고, 이제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야, 근데 기기를 회전시키세요? 뭔 말이야? 이게 뭐, 기기를 회전시키세요? 혹시 이거, 예. 왜냐면은 어제 이제 있어. 예, 어제 숙성에 거기서 이제 라프로메에서 그레이스 켈리에서 끝나고 실습전이 끝나고 이제 2차 한잔 하자고 갔는데 아니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소방에 이 나물이 범나물이 이건 두릅이에요. 요거 이제 참두릅. 그리고 이거 두 번 두릅. 그리고 요게 이제 참옷순, 이게 옷순이고 나는 옷 전혀 안 타니까 이게 참옷순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못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쏴주더라고요. 이거 두릅이에요, 두릅. 아, 이거 쑥수방에서 하신 거요? 아.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지금 빠진 게 맛있네. 좋죠, 이거. 그, 그래가지고 맛있어. 안쓰러워하면서 지금 엄나무순이 빠졌어, 엄나무순. 그 삼겹살 삶은 수육에다가 그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내 배불러갖고 도저히 못 먹는 거야. 아,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되고 있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엄나무순이 일명 이제 개두릅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두릅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냥 산두릅, 이 참두릅하고 땅두릅이 있어요. 땅두릅은 좀 두꺼워요. 땅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땅두릅을 한방에서는 이제 독칼이라고, 독칼. 그래서 이제 그 땅두릅 을 같이 넣어서 이제 달여서 먹으면은 통풍에도 좋고 이게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근데 어젯밤에 이제 두릅, 이게 참두릅, 그 다음에 엄나무순, 일명 개두릅, 그 다음에 참옷순. 근데 옷순도, 이 참옷순도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참옷순이 지금 이거 말고 이제 그 꽃이 좀 이제 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면은 그 꽃망울이라고 꽃봉우리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 꼭 수술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옷순을 좋아해요. 생옷순을 이제 데친 게 아니라
이거 조금 데친 것 같은데? 이건 데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봄에 나올 수 있는 나물 최상위의 이 나물을 지금 다 맛보고 있는 거예요. 두릅, 엄나무순, 그 다음에 참호순. 행복한 거예요, 산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시즌 바위에서. 예, 이 마당바위에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네. 난 개인적으로 이게 생 참호순을 좋아해요. 이 참호순이, 옷순이 어디에 좋냐면, 이제, 위 벽이 헐거나, 또는 위 궤양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주택, 아파트라든가, 페인트 칠할 때, 발라주는 것처럼, 그, 옷순에 있는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대요. 요런 거, 생으로, 이거 이제 꽃 피려고 그런 거, 꽃망울, 요런 거 일반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튼, 봄철에 그 최상위의 이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근데 아까 사실 엄나무순 하나 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내가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은 하도 많이 먹어서, 식상해서 이제, 이렇게 엄청 많이 줬네. 많이 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줬어. 어제 칠순잔치 이제 끝나고, 그, 답례품으로 기념 타월을 했는데, 내가 3개를 갖다 드렸어요. 따로 이제, 드릴 게 없어서. 오늘 정말 등산하기 좋은 날씨인데. 오늘 위에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저 아래도 깨끗하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보면은 이제 1학년 때가 나오는데, 그 실록애찬. 실록이 좀 그러본 것 같네요. 이 실록이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면, 지금 4주 만에 온 것 같아요, 4주 만에. 그 실록예찬이 녹음을 얘기하는 거냐. 예. 나는 실록예찬, 그래서 실록이 역사를 얘기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그대로 벌어먹고 사네. 아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책에서 아마, 제 3과인가? 민태원의 실록예찬. 민태원 씨가 수필이죠? 수필도 이제 에세이가 있고 미셀러니가 있잖아요. 정수필, 중수필. 가볍게 쓰는 거. 에세이. 그러잖아요. 실록예찬 탁 하면서.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엊그제인데 벌써 한국애를 넘어갔어요. 근데 60 넘어서 60 청춘이잖아요. 새로운 청춘이네. 에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전남 담양에서, 담양 수북에서 채취한 올해 햇쑥, 첫 나온 쑥. 네, 쑥떡. 쑥떡. 아주 담백한 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쑥으로 만든 떡이네요. 이게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쑥을 많이 넣은 거죠, 쑥을. 맛있네.
찰지네. 저쪽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쪽에 좀 뭐가 묻어. 일단 양념, 양념. 그 남자 새끼들이 숙회로 간다면은 뭘 떨어진다고 숙회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나이 먹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쑥이 좋은데. 우리도 애 엄마가 쑥 뜯어다가 애 분유 만드는데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아무튼 담양에서 한 3주 정도 4주 거의. 한 3주네, 3주 정도 있었는데, 이 관악산에 한 4주 만에 올라온 거잖아. 아,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봄쑥 아주 좋죠. 쑥 때문에 허리 아프지 않아요? 허리도 좀 아프죠. 아, 나 옛날 작년인가? 저같이 가서 마늘 좀 심는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 허리 아프죠.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 이게 감사히 먹어야 돼요, 이거. 이거 쑥 뜯은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담백한 게, 보통 이렇게 떡집에 맡길 때 설탕을 넣잖아요. 이게 전혀 설탕을 넣지 않고, 이제 쑥을 대신 많이 넣은 거죠. 쑥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맵쌀하고, 대신 소금기를 좀 하는 거, 소금기를.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간 잘 맞는데, 네. 적당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쑥을 먹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그 민법 교수님이었는데, 그 은사님이, 이제 저는 공법을 했잖아요. 근데, 민법 교수님이 다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데, 딱 한 가지, 이 쑥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인재를 기르는데, 이게 먼 계획을 갖고, 먼 계획을 세워서 인재를 기르지 말고, 바로 지금 시작해서, 기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3년 묵은 쑥이 이제 그 약성이 좋다는 거예요. 효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드린 것 이제 할 수도 있지만, 3년 묵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그 해 바로 심어서 3년 지나면 좋은 3년 묵은 쑥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인제도 바로 그렇게 기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 은사님이 해주신 말씀, 민법,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그 친족상속법, 가족법,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그 말씀 하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이거 다 퍼지겠는데? 똑같은 거네? 어떻게 해서 공기롭게 똑같은 거네. 그건 손흥민이 있는 거고, 나는 손흥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직접 광고, 간접 광고, 이 광고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는 광고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싼 거예요? 광고비 들어간 게 더 비쌀 것 같은데. 라면 맛이 최고죠. 지난번에는 실방을 프리즘 라이브로 했는데, 오늘은 프리즘 라이브를 안 켜고, 바로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그렇게 해봤거든요. 어, 어제 우리 저 강 교수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예. 아, 저게 지금 개통됐네요. 어디? 저, 그러네. 화재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예. 저기다 보니까 아직 그 옆에 아파트들 아직 더 덜 지었잖아요. 착지공사에서 착실하게 보통 우리 저 신천동 지나가는 거 뚜껑 다다닥 안 닫아주잖아요. 요거는 딱 고속도로 하면서부터 뚜껑을 닫은 거야. 집도 짓기 전에. 너무 성실하게 도로공사에서. 근데 불이 나가지고 그때 몇 명 죽었을걸요. 몇 명 죽지 않았나요? 죽었던 것 같은데. 대여섯 명 사망한 거죠. 아이고, 파김치도 있네. 아, 이것도 저기, 소스방? 천연 무공해. 아니라니까요. 담양 수북에서. 담양산이구나. 예. 이제, 그, 집사람이, 한 건,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네. 네. 파김치 엄청 맛있는데요? 네, 드셔보세요. 아, 이제,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식당 음식점 중에서 내 기준으로 파김치하고 갓김치가 나오는 식당이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나는 왠지 그냥 그게 입맛에 땡겨요. 맛있네, 파김치. 우리 사모님이 드시는 음식 솜씨가 굉장히 끝내주네. 많이 드세요. 그 생물 시간에 그런 것 같은데. 이 파가, 이거 특히 이제 학생들, 이게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는데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렸을 때 이제 막 파김치 먹고 가면은 입냄새 나고 막 이제 버스 타고 이러면은 아리따운 여학생들이 또 꺼리하고 그럴까봐 그랬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뭐 그게 대수입니까? 근데 그게 파김치가 땡겨요, 땡겨. 맛있나요? 네. 수리산도 깨끗이 보이네. 오늘 정말 날씨 좋네. 저것이 화면에 기기를 회전시키세요 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녹음이 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 계속 돌아가는 가더라고요. 옆에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가는 것 같은 저거 안 없어지네. 이번에 일본 시즈오카 공항도 터미널이잖아요. 공항도 그러겠네. 그거에
지금 4월이죠? 네. 3월 달인가 개통했대요. CC갖고 노선을요? 네, 일주일에 2번. 인천공항에서 간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에서 일주일에 2번 가는데, 3월 달에 개통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또 있고. 근데 빈자리가 없어. 꽉 찼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일본은 물가가 싸잖아요. 거의 20년간 지금 저물가 엔저. 그러니까 제주도 이 국내 여행을 안 가고 일본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경제를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나는 게 있네. 뭐예요? 지금 21세기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양대 축이었던 공산권에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1950년에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에 일본은 2차 대전의 피망국에서 학전쟁의 물자를 조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이 좀 일어났지. 피망국인 일본이. 그게 이제 1950년대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1960년대가 되니까 일본은 혹이었죠, 혹이. 혹이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본이 2차 대전 폐망을 딛고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호기가 한반도의 6.25 전쟁 때문이었어요. 그럼요. 그게 이제 1950년대고 1960년대에 전쟁이 또 어디서 났냐면 베트남에서 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68년인가?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달러 벌어들인 거 아니에요. 달러를 벌어들인 우리나라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베트남에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도 그 고엽제 고엽제를 아마 지금도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걸요. 근데 이제 그 피해 대가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또 이제 일어나서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에 걸맞는 그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있었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 고엽제로 고생하기 지금도 고생한 걸 보면은 참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건데, 그게 이제 1960년대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베트남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진 거지. 진 거죠, 마지막에. 사실상은 진 거지. 발표한 거죠. 국내 여론에 의해서 이제 발표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베트남전에다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73년도인가 발을 뺀 거예요? 75년도인가? 헷갈리나요? 아니, 60년대 이제 말 70년대 초쯤 되겠죠. 73년도인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근데 이제 베트남전에다가 이제 쏟아붓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세계 경제의 통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달러였어요, 달러. 달러로 한 거죠. 달러인데. 뭐 아직도 기축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는 어떤 형태였냐면 미국의 금고에다가 금을 저장을 해놓고
금이 저장된 만큼의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금태환제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금태환제. 근데 이놈의 금태환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을 쏟아붓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잖아요. 돈을 많이 쓰니까 미국의 그 연방은행에서 연준에서 달러를 다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 금도 없는데 찍어냈겠지.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금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알겠어. 미국만이 아는 거야, 그게. 지들만 아는 거지. 지들만 아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 그 달러를 한국 군인들 와가지고 희생하니까 거기도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 뭐 지원해 주려고 해서 돈을 많이 쓴 거야. 근데 종이 쪽지를 막 찍어낸 거예요. 남발한 거죠. 남발한 거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듣기 좋은 소리로 양적 완화 이지랄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제 각 나라들이 저 달러를 갖고 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게 바꿔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처음에 취지는 창고에 보관된 금만큼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그게 흐트러져 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궁예지책으로 1971년도에 뭔지 알아요? 금태환제를 폐지시켜버린 거야. 그렇죠. 그게 그 모임 뭐 브레튼 우주협정? 예. 그 개 같은 짓이죠. 개 같은 짓. 그래.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들이 이렇게 그 국제 금융 숭홍빈이가 지은 뭐죠? 그 화폐전제? 화폐전제. 그게 이제 1, 2, 3, 4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와서 이렇게 금 1온스당 35달러 바꿔달라 하니까 이제 바꿔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태환제야. 그러면 이제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달러가.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달러에가 뭐냐면 그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갖고 오면 금 1온스당 1달러, 35달러를 쳐준다는 그게 이제 달러에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인쇄가 돼서 나왔죠. 인쇄가 돼서. 그게 아마 이제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1971년도까지의 달러고, 맞아요. 금태환제를 딱 폐지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달러에 그 기록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그게 이제 금태환제가 폐지된 거예요. 금태환제가 딱 폐지되고 뭘 실시하냐면은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를 하려면 뭐 이 달러가 기축통화는 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닉슨이 금태환제를 딱 폐지를 하고, 그때 아마 키신저 장관이었던가, 그 양반이 어디로 비행기 타고 가냐면 사우디 가는 거예요. 사우디에 가가지고 사우디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니들 뒷배를 봐줄 테니까 니들은 석유팔 때 반드시 달러로 계산해줘라. 달러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이게 결제하지 말아야 돼. 응?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금태환제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달러, 오일을 결제하는데 달러를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사우디가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다가 나중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사우디가 이란이 시아파래요. 이란 쪽은 시아파고 여기는 이제 순위파야. 사우디 쪽은.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랍인들끼리. 순위파가 다수일걸요? 다수죠. 네. 근데 이제 크기는 이란이 훨씬 크지, 지금. 아마 사우디가 뭐 3,500이라든가 인구가.
이란은 뭐 한 9천 정도 되고, 예. 한 3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거를 딱 협정을 해가지고, 맺어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을 반드시 달러로 해야 된다. 이 협정을 맺어놓고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지금까지 달러 해온 거예요. 그 이제 오일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중국이 사우디도 오일을 결제할 때 중국이 뭐라고 그러죠? 위안화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벌써 지금 몇 주 됐어요. 그렇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에서 무너지는가. 미국의 지금 대응 역할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방 그래서 이제 그때 1970년대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1972년도에 막 유가가 올라가고 세계 뭐가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그 세계 경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일본 경제가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오케이. 그래 이제 70년대 말에 가면서 80년대 전후가 되면서 일본 경제가 확 일어서고 미국 경제는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면 1980년이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되거든요. 내가 81학번이니까. 그때 뭔 얘기가 있었냐면 일본 도쿄의 빌딩 한 채를 팔면 미국 뉴욕의 빌딩을 같은 규모의 3개를 산다고 했어. 그랬었어요. 그렇게 일본이 잘 나갔어요. 일본, 소니, 일본 자동차. 이게 일본 경제가 막 세계를, 미국을 앞서가고. 그때 엔화가 엄청 그렇죠. 인기가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강달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19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경제가 일본에 도쿄에 빌딩 하나 팔면 뉴욕 가가지고 같은 규모의 빌딩을 3개를 샀으니까 얼마나 잘 나갔어.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때 이제 레이건 정부였어요. 레이건 정부에서 레이고노믹스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그때 미국의 소득세가 몇 프로였냐면 80%까지 갔어요. 최고 세율이. 그거를 세율을 40%대로 다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렸던 세율이 지금도 정착돼 있고 우리나라도 50%가 안 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 경제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역할을 했던 게 그 미국 레이건 정부에다가 보고서를 낸 게 펠트스타인이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이유가 상품 시장에서 미국이 잘못돼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가 무역 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강달러 현상으로 금방 얘기했던 일본의 빌딩 하나 팔면 3개를 사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재정 적자를 해소함으로써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 일본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버블이 무너져서 그 무너지는 게 10년 간다 했는데 10년이 간 게 아니라 거의 한 30년이 지금 가잖아요. 30년 다 갔어. 벌써 80년이니까 90년,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렇게 80년대가 10년이고, 그죠? 90년대가 10년이고, 2000년대가 10년이고, 2010년대니까 벌써 40년이네. 40년, 80년 초부터 시작하는 건데, 80년 이제 말 정도 돼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때 이제 일본 경제가 꼬꾸라져가지고,
지금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럼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소득 수준으로 보면 거의 1인당 GDP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35,000불이 넘어가잖아요. 일본은 뭐 조금 더 제가 여담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는 높은 건물이 없더라고. 시조가. 시조가 그쪽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농촌 도시, 작은 도시들이거든요. 높은 건물이 없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좀 안정돼 있다갈까 포근하다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1, 2층 이런 건물들밖에 없어 주로. 지진 때문에 그런가 봐. 우리는 막 안에 보세요. 저 보면 저 다 아파트잖아요. 20층, 30층 이런 게 없어. 일본 가보면. 물론 도쿄에는 뭐 있겠죠. 그럼요. 근데 거기는 시즈오카에는 그쪽으로인가 후지산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높은 건물이 없고 호텔도 5층이에요. 5층. 아마 5층 호텔. 그 후지산도 이제 활화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 드자 이거. 주제도 없는 얘기를. 아니 정말 이 미국 얘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제국주의의 발상. 제 상국이 보기에는 아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들 나라에서만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지들 살기 위해서 그게 뭐지 약자로 IRA인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나 기아차도 그 적용을 못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조립하고 생산된 제조한 자동차에 한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차 한 대를 이렇게 파는데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차 한 대에 1,000만 원에 가까운 950 얼마인가? 5천만 원 차가 있다면 20%네. 그걸 깎아주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현대나 기아차도 왜 일부 좀 적용 받을까 생각했는데 예외 없이 독일, 일본, 한국 차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지를 하는 거야. 사우디에서는 바이든을 굉장히 싫어한가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 바이든 이전 대통령이 트럼프였던가요? 빈살만 왕세자인가. 트럼프는 좀 예력을 봤는데 바이든은 엄청 싫어한다나요? 사우디에서는. 그러니까 사우디는 왕정인가 봐요. 왕정이죠. 왕정이죠. 근데 왕정인데 그 왕정에 빈살만이 젊은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거의 실권이. 왕세자가. 젊은 왕세자가 실권을 딱 잡고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발상을 해본 것 같아.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는 도저히 원수지간에 화해가 안 될 것이다 했는데 화해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우리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지금 무역 적자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25억 달러였대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425억 달러인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되죠?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425억 달러, 미국이 1조 980억. 1조? 1조 980억 달러가 약 1조 1000억 달러잖아요. 세계 209개 중에 무역 적자가 208위. 이게 가장 꼴찌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1조 980억 달러. 달러로. 작년에 20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에 의한 그 세계 무역 적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425억 달러, 미국이 1조 98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잖아요. 뭐, 실업률 낮아지고, 그건 할만하죠. 그건 그렇고, 저 터미널 소송을 우리가 꼭 이겨야.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 꿈마을 한신 아파트에서 거기서 주민들이 약 400명 정도가 서명을 마쳤답니다. 힘이 되네. 터미널을 그 자리에 유치해야 된다는 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마을 한신이 주관이 돼서 199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폐지에 대한 반대 겸 유치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 터미널에 터미널 폐지를 취소해 달라는 그 소송에 용도 폐지한 걸 취소해 달라는 거. 거기에 동의하는 동의도 하고 거기에 터미널 곁들여서 이제 49층 반대하고 터미널 해달라. 터미널을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해달라. 한신 주민들이 한 400명이 고무적이네요. 서명을 마쳤답니다.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쯤에서 곡차 한잔 해야 되겠네요. 너무 힘이 되네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모임에 장 대표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전단지 150장을 줬더니 자기 150명을 반드시 받아오겠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번 1심 판결에 보면 마치 안양 시민들이 지금도 터미널을 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기듯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도시키는 거죠. 저기 서명 뭐 1000명, 2000명 누가 받아주겠다고 또. 예. 열심히 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12만 부를 전단지를 제작했는데 지금 배포한 게 3만 부밖에 안 돼요. 그걸 열심히 배포하다가 제가 지금 유튜브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셔서. 그래서 거의 2월 달 열심히 배포하다가 3월 초까지 3월, 4월 지금 유튜브에 심취돼가지고 유튜브 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데, 근데 여기저기서 지금 한 30여 분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군데서 좀 많이 좀 받겠다고 해서 자기 그 회원들 이렇게 해서 한 안양 시민들 한 1000명 정도 또 받아서 주시겠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큰 힘이 되죠. 한 명 받기도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또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도와주시니까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연구하고 해서. 지금 2심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어요? 지금 뭐 아직 항소 이유서만 제출하고 아직
다른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저, 변호인 쪽에서 네. 다른 소식은 없나요? 저쪽에서 뭘 제출했는지, 뭐 와야 또, 그렇죠.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답변서 내고. 그래서 항소 이유도 냈고, 피고 쪽에서 아직 반응이 왔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거든요. 아무튼 2심, 내심 좀 기대는 하는데 결과가 좀 잘 나와야 할 텐데. 저게 이제 보니까요. 저게 이제 용도 폐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터미널 부지로 있을 때는 용적률이 150%였잖아요. 150%면은 많이 지어야 4층? 7층. 7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많이 지어야. 근데 그 옆에 학원가, 그 먹자골목에 학원가가 있잖아요. 거기가 상업적이에요. 일반 상업적이에요. 일반 상업적. 거기도 25m인가 뭐 그렇게 거의 7층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높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환경을 무시하고 지금 49층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 도시계획의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 인근 주위 환경하고.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면 학원과도 마찬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여기만 유독히 뭐 49층을 지을 거다 한다고 하니까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 균형이.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죠. 스카이라인.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이제 150%였잖아요. 200%로 풀었잖아요. 이게 150%로 LH공사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터미널 짓겠다고 낙찰 받은 거예요. 지금 땅 소유자는 150%인 상태에서 터미널 짓겠다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 땅을 산 가격이 559억의 입찰가에서 약 1,100억에 그렇죠. 낙찰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입찰가액 한 2배 정도 되죠, 양. 2배 정도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 땅을 산 사람들이 해주 거슬인가요? 거기에 이제 저 낙찰 대금을 내기 위해서 1,100억이란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야만이 그 대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 마련했겠죠. 자금 마련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것이 2021년 5월 28일 날 지구단위 계획으로 터미널 용도를 딱 폐지하고 용적률을 800%로 올리니까 제2금융권에서 장기차익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21년 12월 미래에셋 캐피탈인가요? 뭐 여러 개 있어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맞아 여러 개. 그걸 딱 용적률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터미널은 완전히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뭐 뛰어드는 거죠. 49층이 지을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작년 재작년까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800억을 빌려줘요. 근데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작년이면 2022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천억 가까이를 조달을 한 거예요. 제2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장기 차익금으로. 단기를 그렇게 1,100억의 땅을 샀는데 그 대금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장기차익으로 빌려가지고. 1,800억을 빌려서 제2금융권에서 1,800억을 빌려서 처음에 1,100억 땅값을 지불했던 하기 위해서 빌렸던 그 단기 차익금들을 싹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추가로 장기차입금을 빌려서 지금 거의 한 2천억 내외 정도의 장기차입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초에 이제 그게 그 경매로 결국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경매가 아니라 입찰이라고 해야죠. 아, 입찰. LH공사 입찰로. 입찰. 입찰인가? 입찰로 해야죠. 입찰로. 공개 경쟁 입찰.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공개 경쟁 입찰로. 그럼 지금 땅값이 지가가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네요. 올랐죠. 저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무 제동 장치가 없이 800%로 49층 오피스텔을 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을 수도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송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반대가 없이 그냥 진다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저 땅값이 얼마냐 하면 4천입니다. 4천억. 땅값만. 1,100억이 샀지만, 저 땅값만 4천억이에요. 4천억. 땅값만. 그만큼 용적률이 150%에서 800%로 올라가 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뛰어버리는 거.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리는 거지. 근데, 금방 땅값이 4천억이라는 전제를 깐 거는 49층 오피스텔을 예정대로 지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짓지도 못하지 뭐. 그러면 너무너무 잘못됐으니까 국토계획법에 위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질 수 없는 거잖아요. 2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적어도 8개월 내지 1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상소한 날부터 계산했을 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빠르면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는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아직 아직 떠들어 보지도 않았으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내부 이제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장기차입금을 싹 갚아서 단기차입금으로 빌려준 거는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대표 임원진들. 단기차입금이 64억 정도 되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이 1996억 정도. 그러니까 한 2천 몇십억 되죠. 그 정도 될 거예요. 장기차입금을 융통에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용도적 폐지라는 거예요. 그걸 딱 폐지를 하니까 제2금융권에서 딱 빌려준 거예요. 달려드는 거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냄새를 맡은 돈 냄새는 이제 저거 되겠구나 이렇게 달라든 거죠. 근데 이제 2021년도로 봤을 때는 천만의 말씀. 그나마 그때는 이제 제2금융권의 이자가 낮아요. 한 4%? 뭐 4%, 4%, 5%. 이랬는데. 근데 지금 한 7, 8% 정도.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제2금융권의 그 대출금리도 7%, 8%까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겠죠. 작년 1년 동안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자만 해서 약 한 98억 연간 이자 90억 그렇게 100억 가까운 이제 1년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이제 2017년에 그걸 입찰로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2017년에 매수했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이잖아요. 6년. 6년간 17, 18, 19, 20, 21, 22 그러네. 6년이죠. 그러니까 6년 동안 그 지급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6년 동안 이제 지급 수수료로 나간 게 262억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으로 288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토탈해서 이제 500억 이상이. 그거 합치면 한 540억? 550억? 550억 정도 되네. 그게 이제 지급 수수료하고
지급이자하고. 예, 이자 비용으로. 그러면은 1,10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반절. 예. 거의 반절이 1,100억의 반절인 550억이 그동안 지급이자와 날라간 거죠. 지급 수수료로 나갔다는 예. 거는. 야. 그런데 이제 나는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회계 쪽도 잘 모르지만, 어카운팅 잘 모르지만, 지급 수수료라는 게 어떤 성격이에요? 지급 수수료는 글쎄요. 내가 이자 비용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자는 이제 빌리는 자금에 대해서 예. 그 약정 이자율대로 지급 수수료가 뭔가 좀 메리트가 좀. 지급 수수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뭐 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뭐 로비 자금 뭐 로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몇 프로 띄워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저 리베이트 뭐 이런 거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급 수수료 내역은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을 했을 때 영업비도 거기다 계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지급 수수료라는 게 사실은 과하게 많이 들어갔죠. 문자 그대로 보면은 지급 수수료, 지급해준 수수료 이렇게 느껴지는 고상하잖아요.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주 구린데가 많잖아요. 지급 수수료라는 게. 그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역은 공시가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고. 근데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지급 수수료 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거로 보면 아까 지급 수수료가 얼마요? 228억? 62억. 그러면 좀 과하게 들어갔다. 아니, 나 이해가 안 간 게 이자 비용은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이자는 뭐 약정 이자 들어가는 거죠. 그 288억이 나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야, 무슨 지급 수수료로 262억이 들어갔다는 게. 그럼 뭐 경영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이제 공시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과하게 들어간 거는 뭐 이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급 수수료로 나간 거 보면은 이렇게는 많이 나가나. 그래서 그 뭔가 이면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드네요. 잘해야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게 벌써 이제 1,100억의 땅값인데 지급이자와 지급 수수료가 거의 한 550억이 들어갔다면 1,100억에다가 550억을 더하면은 540억인가 540억인가 그러면은 1,600, 1,700억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까 2,000 장당의 차입금 하면은 2,000 한 몇십억 되잖아요. 2,040억. 2,040억이면 1,600억 빼면 한 400억.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비용들,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거고. 수익은 없는데 비용만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비용은 제2금융권에서 대부분이 되고 일부분이 이제 일부가 장기 차입금으로 아까 뭐 한 조금 있겠죠. 한 60억? 64억. 64억, 70억 정도 있을 거고 나머지 1,996억이 장기 차입금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빌렸던 돈들은 그 돈으로 싹 갚아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긴다면 어떤 효과가 생긴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일단 시에서 용적률 800%로 올려놓은 게 다시 150%로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원상회복이 되는 거니까. 150%로. 그러면 저 땅값이 그 800%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땅값이 150%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땅값으로 다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질 거라고요. 가격이 확 떨어지면 제2금융권에서 약 1,996억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기해 놓은 게 이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취소 소송이잖아요. 변경 그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용도 폐지에 대한 그걸 취소를 해달라. 근데 저게 행정행위가 바로 원상복구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소송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걸로 우리가 제기한 그 도시계획 그 변경에 대한 그 취소, 즉 용도 폐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된 게 아니라 저게 이제 그 자부지가 이제 취소 소송을 했고 그걸 다시 이제 그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시에서 행정행위를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해야죠. 시에서 행정행위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마 그 무효 소송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문제는 이제 고등법원을 이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고등법원에서 이긴다면 이제 그렇게 다시 150%로 환원이 될 거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면 땅값인 150%의 땅값이 책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800%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땅값이 150%의 기대심리로 바뀌어버릴 거라고요. 아장나죠. 그러면 2천억이란 돈을 저기서 빌려가지고 썼는데 그 2천억을 제2금융권에서 자기들 2천억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부실채권이지 뭐.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손해는 누가 보느냐? 금융권이 보는 거죠. 제2금융권이 봐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차익금을 빌려준 그분들도 이제 뭐 손해를 조금 보겠지만 단기차익금은 크지 않으니까 단기차익금은 뭐 한 5, 6% 정도 되나요? 전체 차익금에? 그러네요. 2,040억 중에 60억 정도 되면 그럼 이제 돈이 금융권, 제2금융권이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시민들이 이겨서 다시 150%로 환원된다면 제2금융권에서는 자기가 피 같은 돈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죠?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럼 회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 자기들이 그 저 땅을 계속 갖고 저 땅을 아예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버릴까? 아니, 낙찰을 받으려면 또 무슨 뭐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해조건설하고 이제 채권 채무 관계는 계속 남아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땅을 보고 결국 이제 제2금융권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또 안겠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악성 채권으로. 지금 이제 다시 150%가 되잖아요. 150%가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그렇죠. 클 거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담보로 잡힌 게 저 땅이기 때문에 저 땅을 환가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환가를 하든지 그들이 저 땅을 가져가든지. 그러면 만약에 저 땅을 환가를 한다고 하면 저 땅을 경매에 붙일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자, 경매에 붙이면 그 누군가가 저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대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빚잔치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소송에서 이겨놓고 보자고요. 그죠?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환가로 들어간다면. 너무 깊이 들어가신다니까. 그러면
이제 경매를 만약에 한다면, 경매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 경매 평가를 할 거예요. 경매 평가를 하면 경매 평가 금액이 1,100억 밑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150% 다시 환원돼 버리니까. 그게 걱정되세요? 네. 그러면 1,100억의 경매 평가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돈은 지금 2천억을 빌려줬는데 저 땅의 가치는 1,10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100억인데 누가 저 땅을 1,100억에 사갔냐 이런 얘기예요. 100억에 매입한 게 아니라 저 땅을 매입할 수가 없으면 20%씩 뚝뚝뚝 떨어져요. 유찰되면은? 유찰되면 한 번에 20% 떨어져요. 80%가 되고 80%에서 또 유찰되면 64%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 유찰되면 51.2% 떨어져요. 얼른 잡아야죠. 네, 그러면은 1,100억의 경매평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반값에까지 떨어진다 하면 500억 내지 600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얼른 잡아야죠. 그러면 그래도 저건 살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딱 한 사람 있어요. 안양 시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저 땅을 사가지고 저기다 터미널 지을 수가 없어요. 개인 사면 안 되죠. 그럼 안양 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 땅이 1,100억의 경매 가격에 나온다면 5,600억에 낙찰된다면은 결국은 2천억 빌려가지고 1,500억이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1,500억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응? 이제 시민들이 이기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죠.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네. 일단 이겨놓고 오게요. 이겨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참 너무 무모한, 시도 무모한 행동을 했고, 무모한 행정을 했고. 그러네요. 너무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예요? 무도한 거예요? 무모하고 무도 그렇게 됩니까? 나는 무모하다기보다도 무도했다고 봐요. 무도. 그게 뭐냐면, 저거는 원래 대중교통권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요. 땅은 개인한테 주지만 터미널을 지어서 대중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제 문제가 생긴다. 보세요. 저기 평촌동 942번인가요? 저기가 LH 땅이잖아요. LH 땅인데 옛날에. LH 그 옛날에는 누구 땅인 줄 아세요? 원주민들 땅이었어요. 물론 원주민. 그 피눈물 나잖아요. 원주민들 땅 다 뺏은 거 아니에요? 그 다 등쳐먹고 뭐랄까 제대로 보상 안 해주고 그 권력에 의해서 결국은 원주민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렸겠어요. 그 피눈물 흘리고 땅을 뺏겨 다 나간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국가를 빙자해서 또는 나라를 빙자해서 그 원주민들한테 제대로 보상 안 해주고 그야말로 그냥 강탈한 거잖아요. 약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봤을 때 어찌됐든 이제 그 이후에 LH 그 5,500평에 대해서 LH에서 처음에 저걸 이제 2017년도 그 입찰할 때 그때 559억이나 됐다. 559억 입찰가액이 559억이잖아요. 약 정확한 거 이제 봐야 되는데 559억이었는데 그걸 이제 1,100억에 이제 나갔죠. 입찰해서 이제 그걸 매수를 했잖아요. 해적원장. 근데 아무리 봐도 따블이잖아요. 따블이죠. 감정평가라든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감정평가 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559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1,100억에 더블로만 낙찰 받은 거지. 그들이 모르고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 못하는 뭔가 따블로 이게 그 입찰에 낙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는 흑막이 있다는 거죠. 흑막이. 그러니까 뭔가 터미널 짓기 위해서 흑막이 입찰에 내놨고 터미널 짓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내면은 다른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 당연하죠, 그런 당연하죠. 얘기죠. 예. 그런 흑막이 없었으면은 이거 하나 드셨어요? 네, 저 먹었어요. 단백질은 뭐 네. 계란만큼 이렇게 좋은 게 없죠. 배가 부른다. 최고예요. 네. 그런 어떤 그 사전에 어떤 그 흑막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의견 조율이 없었으면은 골비였어요? 아니 559억에 나왔는데 1100억에 그걸 골빈 놈 아니면은 누가 그걸 그렇게 매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살 때부터 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살 때부터 터미널을 안 하고 딴 걸 짓겠다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양시는 대체부지도 없이 거기에 덩달아서 그게 나팔을 불어준 거죠. 덩달아서 그 사람을 그 해적원사랑 같이 춤을 췄다 이런 그럼요, 그럼요. 부안해동한 거예요. 애석하죠. 아까요 물이 있어요. 물이. 물이.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명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럼요. 서명 많이 받아요. 시민들의 서명을 많이 받아서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서명을 많이 받아 정부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능한 유튜버가 되시고 다시 이제 그 서명 작업 네, 돌입해야죠. 집중해야죠. 지금 3월 3일 날 시작해가지고 구독자가 아침에 777명에서 700, 아까 내가 올라올 때 보니까 793명이었어요. 800명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4월 달에 1000명을 돌파하고 1000명을 돌파할 게 이제 4월 달 목표고 많은 구독자를 갖춰서 그러시다가 또 유명한 유튜버가 되신가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홍보. 그러기 위해서는 터미널이 필요해서 터미널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이겨야 되고 당연하죠.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서명 운동을 통한 서명을 많이 받아야 된다. 아무튼 서명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총동원해서 우리가 날도 풀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저 안양시를 내려다보면서 터미널을 고민한 지도 벌써 오늘이 157회 산행입니다. 그렇게 되네. 157회 관악산 주말 산행. 주말마다 오는데. 157회 와서 대단하네요. 안양시를 바라보면서 저 자리에 터미널에 들어서야 되는데 안타깝다. 좋은 날 오겠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거 과일 좀 더 드세요. 너무 많이 먹었어. 하나 더. 배가 다 드셔요. 내 몫은 다 먹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거고 저 김치는 방 박사님 거고 요거는 우리 거고 김치는 방 박사님 거고. 아이고. 이걸로 이제 157차 마당바위 주말 산행 주말 산행 3일을
네, 마쳐야 되겠네요. 아, 이거 큰 실수했네. 아니, 까마귀가 먹을 걸 안 남겨놨네. 아이고, 이거 어쩌을까? 까마귀한테 오늘 욕좀 얻어먹게 생겼네. 까마귀 먹을 걸 안 남겨놨어. 다음에 챙겨야 되네. 아이고. 우리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까마귀 생각을 못했네. 이제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네. 까마귀가 1분 안으로, 예. 1분이 뭐예요? 30초 안에 이렇게 날아들면서, 뒤통수에 대고, 저 놈들은 그냥, 오늘은 그래도 이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여기서 라이브 방송하다 넘어져가지고, 액정을 36만원 주고 갈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바람에 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맑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과천 시내입니다. 과천이 예전에는 중앙아파트가 많아서 저층 건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주 뭐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보이는 게 안양 자유공원이 보이고 자유공원 앞쪽으로, 여기서 보니까 앞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가 서서히 석양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관악산에서 안전하게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곤도라 능선에 곤도라 내려가고 있네요. 서울 시내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롯데월드도 보이고 잘 보이고 있네요. 자,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